거칠한 게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른다 가던 끝이 없는 고달픈 길 나그네 길새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장면 언제까지 하시나 볼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오늘 저보다 멋있는 분 오셨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 저랑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얘기할까요? 네, 선생님이 히트곡이 앵콜곡으로 불만한 게 없어요. 제 인생에 단 2곡의 히트곡이 있는데 태권브이는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다시 리메이크를 할 거예요. 이 락밴드 편성을 해가지고 자기라 뭉친 주말로 태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선생님 딱 보고 예. 처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나? 아니 나 역시도 어딜 통해가지고 이렇게 뵐 때마다 이 사람 내 입맛인데? 그래서 그랬거든.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음악 가셨는데 집에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바람을 핀 거 아니야? 아이고 웃는 것도 나하고 좀 비슷해. 겸손 힘들 나왔을 때 공연 끝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네. 세월이 가면 명곡이잖아요. 근데 이거 딱 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곡으로 누립시다. 저도 어릴 때 태권브이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작곡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몰랐구나. 원래 저희 집안이 집안끼리 다 해먹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깡통 로봇 노래는 또 제 친동생이 불렀어요. 그 세월이 가면 작곡한 제 친동생. 세월이 가면도 동생이 작곡하고 태권브이도 아버지가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온 집안이 같이 해먹는 걸로 태권브이도 어른 버전으로 네. 묻질 대상이 또 있잖아요. 정식으로 리메이크를 할게요. 공연하시는데 거기 가면 나옵니까? 공연할 때 그러면 7월 1일 날 네. 공연장에서 발표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그 태권브이 버전을 들고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유럽 쪽의 행진곡 같은 분위기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장이나 멍 그거는 아동 버전이니까 어른 버전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의 시대상을 담아가지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 있잖아요. 거리에서 다시 불려지도록. 알겠습니다. 자, 태권브이 잠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6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셔니스타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되게 날씬하시다. 네, 누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패셔니스타라고 하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꾸안꾸를 추구하는 분이야. 안 꾸민 듯 하지만 다 아이템들을 신경 써서 머리도 항상 네. 딴 데서 보면 꼭 패셔니스타 박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돌맞아. 네, 하지 마시고. 그 말 할 때마다 흐뭇해하잖아요. 자, 개요는 이러합니다. 전화면접과 RDD, ARS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하는. 이거 매주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진짜 2천만 원 들어가요. 조사 비용이. 하고 싶어도 못해. 매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투자를 하고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거예요. 평일 퇴근 시간 이후 조사에서 주말까지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요즘에 여론조사 꽃의 위력을 느끼는 게 주간조선에서 또 다뤘잖아요.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이 계속 공격해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주말 조사, 주중 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자, 이번 주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가끔 특이한 패턴이 나오긴 하는데 때로는 여론조사가 가진 자체적인 오류. 왜냐면 전 국민에게 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표집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때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틀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사건이 전화 면접과 ARS가 잡아내는 여론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그 특징을 극대화해서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또는 검은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ARS는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격차가 한 14% 정도 났고 근데 전화 면접은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몰랐죠. 정반대예요. 때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네 갈래로 흩어져가지고 서로 다른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네. 전화 면접에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4.7%나 올라갔어요. 이것도 드문 일이거든요. 네, 20대들이 좀 올랐고 중도층에서 좀 보수층도 전화 면접 기준의 정당 격차로는 이게 최근에 가장 좁혀진 걸 거예요. 네, 가장 좁혀졌습니다. 5% 차로 좁혀졌어요. 좁혀진 게 문제가 아니라 ARS의 경향성과 전화 면접의 경향성이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반대인 게 드문 일인데 네. 그러면 전화 면접이 튄 건가? ARS가 튄 건가? 아니면 전화 면접과 ARS 특징 차이 때문인가? 검은손인가? 이건 저희가 연구 중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4.7%가 상승할 정도면 대통령 지지율도 확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대통령 변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대통령은 안 변했어요. 네. 만약에 저 조사가 튀지 않고 정확하다면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간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워낙 뭐 또 그 협중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조사가 맞다고 본다면 그러면 왜 ARS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올라갔느냐. 최근 사실 정권의 호재는 없었어요. 이동관 자녀 문제가 계속 뭐 지속이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그 소금 사재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퍼질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변동도 없었고 국민의힘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 저관여층들이 있는 중도층이나 20대에서는 그 협중 이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중국을 때려서 보수가 집결했다 혹은 20대 남성이 집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발언에 선봉에 섰던 게 대통령이거든.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서 중국 관련 발언을 세게 했는데 정당의 지지율을 4.7%로 끌어올릴 정도면 대통령 지지율도 그 정도는 움직여줘야 그 해설이 적용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싱하이밍 관련해서 세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설 자리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정서에 수혜를 받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만든다고 하면 날카로운 분석. 숫자를 사실로 보고 그 숫자의 해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협중 발언은 정당 차원에서 먹히지만 대통령이 하면 안 먹힌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그걸 구분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거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지지층의 일부가 아까 협중정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흔들릴 소지는 저는 있었다. 이 숫자를 맹신해서 나중에 갖다 붙인 건 아닐까? 스스로 의심해 보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해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지만 튄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은 행보인데 정당은 ARS 전화면접이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특이하죠. 몇 주도 연속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 혹은 안심하고 있는가 100점 척도로 한번 윤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에 몇 점 주겠습니까? 요 50점 이하가 72.4%예요. 0점에서 25점이 50%. 국내 절반은 25점도 안 된다. 빵점이 38.4%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1주년 평가 때도 해봤습니다만 빵점을 주는 분이 20 몇 % 나왔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 관련해서는 38%가 빵점을 줬다는 얘기는 빵점. 그만큼 분노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국민 절반 가까이는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자, 여기서 조사해볼까요? 나는 빵점이다. 이렇게 많잖아. 마이너스 없어 이 표정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준 사람들이 있어요. 75점 이하도 50에 75는 그저 그래. 이런 마음이죠. 요게 9.3이야. 요걸 합치면 80%예요. 만족스럽다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 코어층이죠. 100점 5.2%.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 정도이지 않았어요? 속도는 일본 땅입니다.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 정도 나와요. 네. 어떤 조사든 100%안 나와요. 그렇죠.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도 있고. 7%. 김어준이 남자입니까? 이렇게 100% 나올 것 같죠? 머리 봐, 이런 거 보니까 저 여잔데? 박시영 날씬하다? 10% 나옵니다. 무게추가 여기가 있잖아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당에서 온갖 말로 옹호해 보려고 하잖아요. 야당 때리고 뭐 괴담이라고 하고 안 통해. 어떤 대응도 안 통해요. 그다음에 이제 한중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언론 융단 폭격을 할 때예요. 네. 일주일 내내 융단 폭격을 할 때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한 번 때렸단 말이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1.2%가 부적절하다. 주목해야 할 지점이 뭐냐면 연령별로 보시면 20대에서 50.4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협중정서가 2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세대가 대통령 지지율도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잖아. 이동관 자녀 학폭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지지까지는 안 오고.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인데 여당 지지율만 움직였다. 이 대목 이상하게. 민주당이 빠진 그 무당파로 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 스윙보터 성격이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야. 나처럼 무식한 사람은 네. 이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자, 20대 남자의 정서가 70대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20대 남자의 정서가 딱 70대 이상과 같이 가요. 이 협중은 몇 년 전부터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협중 정서를 만들어냈어요. 그 게임 커뮤니티 시작해서 그렇죠.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 중국을 항상 때렸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전방위 작업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야. 외교적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수신료, 분리증수 왜 합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거든요. 아니 수신료가 안 들어오는데 컨텐츠 강화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방송 장악을 위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정치에서는 그 핑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잖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 자릅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당연히 방송 장악을 위해서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현 정권 들어서 새로 등장한 모델이야. TBS 모델이라고. 네. 당사자죠. 20대 남녀가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팽팽해요. 43대 45.3. 근데 20대 여성은 부정적평가 60.9로 훨씬 높죠. 차이가 꽤 그러니까 난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남성은 반반이에요. 이 팽팽한 정도는 60대 이상에서만 나와요. 근데 그 연령대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이거 방송 장악을 위한 거지. 바로 아니 당연하잖아. 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예산을 줄여요. 20대 남자들을 어떻게 공략하지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주시더라고. 지금 수능을 치는 사람들이 한 42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투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너무한 거거든, 이거. 예전에는 KBS 사장을 억지로 잘랐어요. 지금 구구 유튜버들이 KBS 그 공개홀 신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패널들은 신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본관으로 가요. 본관으로. 예전의 방식은 사장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 정권은 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돈을. TBS 돈을 안 주니까 방송을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TBS 진행자 다 잘랐잖아요. 다 자르고 시의회에 가서 이제 돈 달라고. 돈 받으려면 말 잘 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갔다? 며칠 전에? 근데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반성문. 반성문 더 내라는 거야. KBS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수신료 징수된 거 가지고 한 절반 정도 KBS 예산을 채워요. 다른 나라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예요. BBC는 한 3만 원인가 할 거야. 더 비싸. 우리는 2천 원인가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정기료하고 딱 분리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예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광고를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부에서 따거나 해야 되잖아. 네. 돈으로 목줄을 딱 지려고 하는 거야. 조폭들이 나와리 접수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나라가 운영 방식이 너무 저열해. 근데 거기다 대고 20대 남자애들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다고? 여기 20대 남자 없어요? 있어 여기. 최소한 앞뒤는 맞아야 되잖아. 앞뒤도 안 맞는데 툭 던져주니까 우리 편이 하는 거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저렇게 응답이 실제로는 방송 장악용이라는 걸 알죠. 모두가 다.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다 언론이? 다시 TBS 가고 싶어? 시사방송 절대 안 한다잖아 이제. 자, 이동관 특보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70.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학폭 없었다는 특보 해명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끝난 거지. 여론상으로는 끝난 거거든. 끝난 거지. 근데 강행할 거 아니야. 신뢰한다가 21%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40%는 신뢰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지. 이거는 20대 남녀가 똑같아요. 학폭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자기들도 현장을 아니까. 그러니까. 20대 남자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수능 파문에서 가장 해피한 사람은 이동관이야. 그렇지. 이슈에 묻혔어. 그렇다고 강행하면 다시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총선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착각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어볼 내용인데 보세요. ARS는 팽팽해요. 44대 43.8이니까 0.2% 차니까 똑같다고 봐야 돼요.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호전된 겁니다. 굉장히 호전된 거죠. 네. 엊그제 뭐 조민 씨도 다시 기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편향적 수사에 대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동정 여론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차이를 잘 봐야 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70% 정도가 공감을 하던데, 그거는 윤석열 정권 결국은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 아니냐. 그럼 가장 각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7%가 출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정반대죠. 요건 ARS가 본심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전화 면접에서 물어보면 8, 9%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여전히 직접 물어보면 아유 출마해도 되지 라고 말하길 꺼려한다는 거지. 그 지지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실제로 출마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투표합니다. 제가 연령별로 유심히 봤는데 20대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 여론이 ARS 전화면접조사 공이 높더라고요. 근데 30대에서는 출마할 수 있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ARS에서는. 그래서 30대가 여론에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출마하면 이 사람들이 투표하고 당선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박지원 전 원장이 좀 욕 좀 얻어먹던데 관련해서 발언해서 창당은 말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도. 신당 호남 너무 앞서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보수 언론들의 먹잇감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아끼는 분들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거를 뭐 굳이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고 조 장관이 누구보다도 제일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좋다. 고민이 많겠죠. 본인이 할 건가 말 건가도 있고 한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이 많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사실은. 엄마 집어넣고 아빠 파면하고 다음에 이제 딸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니? 미친 새끼들 진짜. 수사 다 끝났어요. 본인은 아니? 조심해. 이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까봐 딸도 범죄자로 만들어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 지금 뭐 교수직도 서울대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옵션을 다 뺏어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대체? 어? 사실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당적을 갖고 나간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조국 전 장관이 생각했지. 내가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분은 생각하겠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조국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벌써 있잖아. 그런 분들이 정치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왜 조국 보러 나오라 말라 그래. 조국은 자기 보고 나오지 마라 말 안 하는데 그런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조국 나오지 마라 이런 말할 자격 없어요. 그러면은 갈래? 여덟 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전 대표가 가신 지 5년이 됐죠, 이제. 예, 맞습니다. 올해가 5주기입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야, 세월 빠르다. 평전을 쓰신 이강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5주기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예,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형탁입니다. 반갑습니다. 5주기 주모제가 7월 22일 날 토요일인데요. 11시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이번 6월 27일부터 추모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전태일 기념관에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노회찬 의원님의 생전에 잘 보지 못했던 유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주로 추모에 많은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계승해서 좀 그 뜻을 좀 확산시키자는데 초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회찬 비전 포럼이라고 했어요. 7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이틀 동안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북토크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제 목소리만 그렇고요. 예, 실제로 행사는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하는데 저도 사실 노회찬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는 노회찬 대표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선글라스거든요. 제가 노회찬 대표를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15년 전쯤에 인터뷰할 때 선글라스 몇 개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성직자처럼 살아야 되냐. 멋부리고 싶은 자기 욕망에 할애된 시간. 그 상징으로 선글라스가 몇 개 있냐. 한 개 있다는 거야. TBS 뉴스공장 시절에도 내가 선글라스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노회찬 대표 가시고 나니까 나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선글라스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씨발. 2007년에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는 선글라스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멋있고 매력 있는 진보 또는 그런 좌파의 어떤 은유로 썼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노회찬 재단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끝나고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전부 선글라스 끼고 사진을 찍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걸 읽은 우리 노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이 선글라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재단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사 끝나면은 선글라스 끼고 사진 찍는 게 그냥 하나의 루틴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노회찬 정치학교를 마치면 꼭 단체 사진에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고요. 그래서 멋진 진보가 되자. 예, 진보도 좀 멋있게 살아보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이 남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언젠가 선글라스 프로젝트 하나 해야 되겠다. 뭐냐면 우리나라 40, 50대 이상 남성들이 젊은 시절에 선글라스는 양아치, 날라리. 그 남자가 무슨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기한테 선글라스를 골라 쓰고 훈련하고 연습할 기회를 놓치고 늙어버렸어요. 노 의원님은 그 선글라스와 무관하게 외모에 자신감을 그래서 선글라스 따위는 내겐 필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총수께서 말씀하신 그 은유 메타포로서의 선글라스 이거는 굉장히 동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멋진 머플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노회찬 프로젝트로 선글라스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거 만들면 거기 보낼게요. 예, 같이 하시죠. 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는 없으십니까, 혹시? 부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네. 노 의원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악기 하나씩 했으면 그렇지, 좋겠다라는 악기 게 있는데 어. 예전에 이제 서울교육청 같은 데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고 이제 우리 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이익이 되는 일 뭔가를 평생 이제 고민하다 가신 분인데 이익이라는 게 꼭 재정적인 게 아니라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래요. 사회적 조건이나 문화가 필요한데 그 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일상의 삶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노회찬 이름으로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재단이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작은 아이템 속에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 예, 아깝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살아있으면 좋겠거든요. 포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뭉클해지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제가 이거 추진 이미 중요해요, 사실은. 기대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쓸 때마다 노회찬이 생각난다든가, 내가 나이 50에, 40에 깨알을 배웠는데, 그게 노회찬 덕분이었다라든가, 그런 게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어요. 평전을 쓴 선생님께서 노회찬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노회찬은 우공이다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우공이산. 노 의원은 평생을 산을 쌓는 일을 해다 간 분이에요. 산이란 건 진보 정당이고요. 진보 정당이나 정치는 이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단을 가지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호민관 정치를 정말 묵묵하게 해오셨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회찬 하면 촌철살인의 달병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회찬 의원은 과묵하고 수줍은 사람이다. 노회찬의 달변이나 촌철살인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그분의 경청과 과묵.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이 인푸트를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과묵한 달변가라고 보고 또 하나는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자기의 삶을 즐겁게 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리, 음악, 건축, 진지하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 용도인데 하나는 그 자체를 정치하는데 좋은 어떤 조건으로 쓰는가 하면 그 자체가 그 삶을 즐기는 그래서 거대한 나무 같은 분이셨는데 이 이파리와 가지들을 정말 즐기면서 이 슬기롭게 조화롭게 하면서 이제 살아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인 부끄러움에 감수성이 예민하셨던 분이고 염치가 너무 있는 분이었어요. 염치가 적당히만 있어도 되는데 염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을 읽어왔던 꿈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했던 그 염려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읽어왔던 꿈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고등학교 일기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70%의 긴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004년에 의원이 된 초기에 집에서 국회로 출근할 때 자기 소회를 말한 것도 70% 긴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찬 정신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죠. 책 몇 권 팔아야 됩니까? 예. 한 3만 권 정도는. 3만 권 정도. 예. 노회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재단은 국고라든지 정당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이 했던 그 후원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0명.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7,500명 너무 적다.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10,000명을 못 넣고 있습니다. 10,000명은 돼야 되는데, 최소한. 맞습니다. 10,000명이 되면, 재단이 좀 안정적으로 자신의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00명이면 1억도 안 되잖아요. 예, 한 달에 7천만 원, 6천원 그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인건비 하고 나면 프로젝트 못 하겠네. 직접적으로 말해주세요. 책 좀 팔아주시고. 예. 지금 이 책인데요. 예. 예. 아직까지 그 서점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예약 판매만 하는. 예약을 판매하는데 지금 사회과학 쪽에 베스트셀러 5위예요. 나오지 않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원은 10,000명은 넘어가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사무처 소장님. 예. 더 달라고 좀 해보세요. 더 치십시오, 이렇게. 예, 노회찬의 꿈을 이 사회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재단을 통해서 노회찬 의원의 어떤 꿈이 좀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불쌍해야 되는데. 한 푼 줍쇼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응?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뭐 같이 하자 이런 거지. 제 얼굴이 지금 다 빨개졌어요. 이거 우리 저 총수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사무총장은 저입니다. 예. 살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이 많이 돼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후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네. 이 책이 그럼 7월에 나오는 거예요? 예, 6월 30일 날 예약 구매하신 분들한테 먼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7월 1일 날 아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책이 실제 나올 때쯤에 후원이 몇 명 모였나? 당연히 제가 카운트 들어가죠. 지난번에 641 다큐 영화 하셨을 때도 제가 이 총수의 위력을 그때 실감을 했거든요. 예. 다스베이다와 우리 총수님의 그 영향력을 이렇게 증명하는 차원에서라도 10,000명 이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하고 입장이 달라요. 작가님이 한 푼 줍쇼 이럴 수는 없고 사무총장님은 지금 절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악기 연주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끼리 악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유명한 뮤지션들이 동네 골목에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골목 연주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골목 콘서트도 하고 골목 악단도 만들고 동네 사람들로. 재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과 재능이 결합되면 굉장히 좋은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총장님. 예. 한 분 주십시오.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실합니다. 자, 책 나오고 나서 그래서 10,000명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예뻐지는 건가? 구강 항균 작용. 차가운 에어컨 바람, 목이 칼칼해질 때 뿌려보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오, 그래? 그렇답니다. 그런 게 있었네. 프로폴리스. 특별 할인 기간입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비타민 엔젤스. 비타민 원래 드시는 분 말고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분들은 비타민 엔젤스. 하나 드시면 하나를 자동으로 기부합니다. 이렇게 기부해 왔어요.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가 그것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그렇다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이 아니고 관절보호, 편관보호. 중해제약에서 만듭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애플비데 이벤트 하네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애플 비대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놀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얘가 나를 공격하지? 이런 놀랄 수가 있어요. 예. 익숙해지면 계속 공격당하고 싶다. 예. 후기 확인해 보시고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 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하루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고 별처럼 많은 생명들이 갯벌에서 나고 자란다. 수라마을은 온갖 조개와 생물이 넘쳐나고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어촌이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바다를 막고 갯벌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대 방조제는 세계 최대의 생태 파괴를 의미했다. 생물께서 표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 다 죽었어. 근데 그것도 갯벌이라는 거죠.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갯벌로 돌아갈 거죠. 대박. 우리 법적 보호종 찾았어요. 공항 밀고 갯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내리면 하죠. 이야. 자, 황용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만금 시민실태조사단의 정희정 문화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문 자연환경 다큐. 네, 그 자연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자연 다큐는 아니지만 자연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람도 자연이군요. 주인공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갯벌에 사는 아름다운 생명들이라는 의미로 감독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출연자 대표로 나오긴 했지만. 네, 이 다큐 안에서 출연자시군요. 네. 수라가 뭐예요, 근데 수라? 수라가 무슨 뜻이냐고요?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수라 갯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갯벌을 수라라고 불러요? 네. 수라가 무슨 뜻인데요? 수라는 이제 비단에 새긴 숲이라는 뜻이래요. 비단에 술을 놓았다? 예. 수라.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갯벌에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 사람 주인공이 이제 오동필이라는 분이에요. 생업으로는 목수, 뭐 저희 집도 고쳐주시고, 뭐. 목수가 뭔지는 알아요. 네. 목수면서 이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을 지금 20년째 하고 계신. 오케이. 정말. 우리 감독님은 그러면 그분들을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2014년도에 군산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갔는데 2015년도에 이제 오동필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을 우연히 군산에 이사 갔다가 만났어. 예,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전주에 사는 지인한테 군산 가면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오동필 씨 연락처를 저한테 이렇게 찍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랐는데. 남자 연락처네? 그래서요.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해본 거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뭐 남자면 됐지. 전화를 했더니 아니 철새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물새들을. 철새 물새를 조사하는 사람이다. 어디서요? 라고 했더니 군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군산에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군산은 새만금의 도시거든요. 군산의 갯벌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군산에서 갯벌이 있다? 물새를 조사한다? 믿겨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나와봐라.
새만금에 갯벌 살아있다. 네. 의심스러우면 와봐라. 네.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새가 이렇게 많아요? 도요새인데요. 5만 마리의 도요새가 군무를 하는 모습을 영화에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2015년에 그냥 남자한테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하필 새만금 생태계를 20년간 조사했던 남자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를 찍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한 7, 8년 찍으신 거네? 제작기간 7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사단은 20년째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네,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시민 모임이고요. 어쩌다가 그런 모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새만금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망가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갯벌에 공항을 짓는다고 정부가 공고를 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너도 나도 하겠다고 지금 예, 신청을 해서 새만금 신공항. 예, 8월 달이면 누가 건설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8월 달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공항 말고 갯벌이 여기는 남아있길 바래요? 새만금 공사가 30년 전에 시작됐어요. 30년이 지나도록 환경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피해만 받으니까 군산에서도 매진됐거든요, 영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군산 시민들도 이 새만금 수라갯벌에 대해서 알고 또 반대하는데 같이 군산에 해주시지 산다고 않을까. 해서 네. 저 갯벌이 살아남아 있다는 걸 다 아는 건 아닌가? 아니죠. 예.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네. 근데 이 다큐가 나오고 나서야 갯벌이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다면 새만금의 역사를 아는 군산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저기만이라도 남기자 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서울에 산다고 해서 한강에 그렇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 모르거든요. 이게 다 남자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오동필 씨가 영화 속 주인공이. 네. 이 수라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예쁜 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조그맣게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봐요? 새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멸종 위기종이 40종이 넘어요. 네. 멸종 위기종이 네네 40종이 넘어요? 네네네네. 네. 전체가 40종이 아니라 아니, 예, 멸종 위기종만 40종이 넘어. 네. 예, 예. 법정 보호종. 네. 그런데 이 새만금 전체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생물이 단지 2종밖에 없다고 하면서 1991년에 공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 영향 네, 거짓이었던 거죠. 이게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 학살이 일어난 거야. 이분들 조사에 의하면. 마지막 남은 갯벌이 이름이 하필이면 수라고 거기만 따져도 여전히 멸종 위기만 40여 종이 있는 거야. 벙커에서 상영하고 싶어요. 여기서? 네, 시사회. 어떠세요? 좋아요. 오늘 개봉했어요. 자랑 좀 해도 돼요? 개봉 첫날 1만 돌파. 오, 야! 네. 대박 아니에요? 아니, 이런 다큐가 어떻게 1만인을 돌파했어요? 내가 알잖아, 내가. 네, 감독이잖아. 유명한 사람도 안 나오고, 멜로 영화 아니고, 상업 영화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네. 1만이 나왔어요? 제 주인공을 워낙 매력적인 남자를 캐스팅을 해서인 것도 있고, 한국 영화 예매율 3위, 상업 영화 다 합해서, 네. 이런 독립 다큐로 1만을 했다는 것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100만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은 힘이 어디 있었냐면 관객분들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했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관객상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 자꾸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아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던 영화였구나. 네. 그래서 공동체 상영을 하고 싶다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오셔서 시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보통 시사회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한테 표를 공짜로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사회는 관객이 주체가 됐어요. 그래서 극장을 대관을 관객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대관을 해놓았으니 와라. 그렇죠. 모금, 모객, 홍보 모든 거를 다 관객분들이 알아서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고 그게 30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뭐 이야. 서울, 부산, 제주, 울산 할 때마다 다 매진이었고. 자기 영화를 이렇게 홍보 잘하는 감독은 처음 봤어, 내가. 그렇죠. 관객분들이 100개의 극장을 한번 우리가 수라의 개봉관으로 열어보자라고 하는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단을 모으기 시작했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수라를 개봉관으로 열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개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개 극장까지 포함해서 오늘만 159개 9개 대단한 극장에서 거예요. 관객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걸 중단시키는 게 가능해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해달라는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이 재판이 이기면은 네,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로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다 없애는 나라도 있어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비행기는 단위 거리를 가는 동안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교통편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를 최소화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항이 15개 있거든요. 이미 조그만 나라에. 15개 공항 중에 10개는 만성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10개의 공항을 더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영화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QR코드를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는데 지지한다는 서명을 할 수 있고요. 그 서명은 재판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부와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거기에서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이면 6월 22일이면 500일이 됩니다.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보고 수라갯벌이 너무 아름다워서 직접 가보고 싶다. 투어도 있어요. 예, 수라갯벌의 들기라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수라갯벌을 같이 걷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어디서 신청하는 거예요? 수라갯벌의 친구들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오시면은 거기다 공지를 하는 그 거죠. 단체 대화방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단체 대화방 텔레그램에 있고요. 공항 짓는다고 대기업들하고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화 한 편 나왔다고 멈출 리가 없잖아요. 군산에 공항이 있어요, 이미. 군산 공항이 있어요. 연간 30억씩 적자를 보고 있어. 그 바로 옆에다가 수라갯벌을 없애고 신공항을 짓겠다라는 새들 다 멸종시키고. 그럼요. 그리고 되게 안 되겠어. 나도 아무리 진짜. 생각해도. 그냥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다음번에 가져와 주세요. 네.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이런 투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액션 플랜을 들고 다시 와주세요. 이거 영화 한 편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일단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수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정도에 지금 탐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동필 씨 영화 주인공 가이드로. 바로 참여하려면 할 수 있는 네. 액션 플랜을 들고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나오겠습니다. 내가 사실 태어나가지고 특별히 환경운동 한 거 없거든요, 나. 그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알려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었어.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영화까지 만든 김에 진짜로 공항 못 짓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도 갑자기 소금이 잘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소금은 프랑스에서 온 건데 이 지역 특산인데 이영전 전에 바닷물이 지하에 갇혀서 바다와 격리되어 지하 온천수가 되었다. 이영전 전이니까 환경오염이 없잖아. 공룡 놀던 때야. 우리가 지금 사태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지금의 바다하고 전혀 무관한 소금이 저희 마켓에 있지 뭡니까? 이 사태를 예견하진 않았으나 알고 보니까 우리 소금이 그런 소금이었어? 요걸 3개월 동안 말려가지고 먹는 겁니다. 확실하지? 요거 슈퍼에서 안 파는 소금이에요. 총선 신인 프로젝트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기억에 남게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연설비서관실에서 행정관 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정무수석 하면서 가깝게 모셨습니다.
안성맞춤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강위원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고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서 일정 총괄했던 일정 총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 위원장은 강릉에서 누구하고 붙냐면 권성동. 자, 그리고 우리 윤중곤 대변인은 경기에서 안성의 김학용. 경기도 최다선 의원입니다. 4선. 그리고 우리 강위원 사무총장은 광주의 민주당 현역하고 붙게 됩니다.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이신 송모 의원님하고 붙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스태프들이셨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드물다고 하는 친명계라는 소리지. 맞습니다. 오늘 인사를 확실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자, 나에게 윤석열이란? 윤석열 외가가 강릉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같은 윤 씨입니다.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 전에도 집안 어르신들 모였는데 가문의 수치다. 창피해 죽겠다. 그런 윤석열을 제대로 좀 심판하고 화평윤 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파평윤 영광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좀 재밌게 해보자 했거든요. 우리 김우영 상임 운영위원장님이 일타로 베리더니 두 번째 윤석열을 거의 집안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누가 봐도 간첩이다. 네. 타국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을 우리는 간첩이라 하지 않습니까?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을 간첩이라 하고 또 과거에는 통일운동하는 학생들을 이적단체라 하더니 지금 나라를 팔고 있는 윤석열, 김태효 일당 완벽한 간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보내주십시오. 세 분 다 이재명 캠프에 있었으니까 나에게 이재명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이재명은 다음번 확실한 대통령이다. 네. 이재명의 진면목을 대한민국 사회에 확인시켜서 이재명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다. 다음번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재명이다. 우리 강 의원 이제 일정 총괄 팀장을 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 총괄 팀장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정무수석 처음 갔을 때 이재명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가장 잘 안다는 정모 인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이재명은 뭐냐고요? 나에게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의외로 따뜻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증거를 대달라 그랬더니 고속도로 하이패스 생겨서 순환번들이 다 일자리 잃었잖아요. 그때 하이패스를 끝까지 안 했대요. 하이패스를 안 한 게 왜 따뜻한 사람인 거죠?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뭔가 통하는 데가 있겠구나. 제가 대선 때 거기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거 대신해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두 사람인데 제가 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일정을 짜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고 대변인단이 움직이고 수행팀이 움직입니다. 죄송하지만 완벽한 일정 아래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 때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 메시지를 제가 써서 냈어. 근데 이제 후보님이 웬만하면 전화로 직접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왜 수능 메시지 안 냈냐? 그래서 어제 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는 수능 본 청년들을 응원한다 이 얘기만 있더라. 왜 수능 안 본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없냐? 그 순간 정말 망치로 이렇게 뒷머리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공장으로 군대로 가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도 응원한다. 이렇게 재차 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쎄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러지만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탁월한 일정
탁월한 메시지 팀장이었으면 그 정도는 감 안 하고 썼어야 됩니다. 저는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시에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을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전광훈 목사라고 아시죠? 그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반을 갔습니다. 갔는데 경기도에서도 직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랑제일교회에 역학조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관할구역이 서울시인데 왜 경기도가 왔냐? 그랬더니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경기도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또 고발 행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같이 했었어요. 엄청난 그 기민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반응 속도가 한 두 템포가 빠른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랑한다면 반응해야 된다. 그 반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했었습니다. 나에게 김건희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권 탈환하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네, 김건희는 사실상은 용산의 총감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천공과의 우열을 다투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무수석 하면서 경기도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관저에서 술자리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술자리를 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감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그때쯤 형님 이번에 저 한번 도와주세요. 동생 나 좀 도와줘. 나 준비 잘 됐어. 공부 많이 했어. 딱 이렇게 낚일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지사님 그때 그런 좀 멘트 좀 던지시면 딱 땡겨질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러면은 좀 이게 좀 힘들어.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이. 의외로 네. 수줍음이 좀 많다. 뭐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학생운동했던 후배 중에 말이 제일 많은 첫 번째가 안진걸이고 그 다음이 강의원. 강의원님 일정 총괄. 네네. 일정 총괄. 네. 그러면 가장 자주 만나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었던가요? 이분들은 대표님을 잘 모르십니다. 네네. 저는 매일 만나야 되고요. 제가 일정 총괄할 때 이제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이 부르셔서 경기도에 왔는데 일정 총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차 안에서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강 원장 바꿔봐. 그걸 다 우리 김남국 코이님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때 수행실장이었거든요. 형님 오늘 5번 욕했어요 형님. 일정 너무 많이 잡았다고? 오전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자. 오후 3시쯤이면 내가 기계냐. 일정을 누가 이렇게 짜냐. 본인이 다 합의한 일정이거든요. 일정 총괄은 욕받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본인 지역구에 와달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위로를 받았던 게 본선 때 윤건영 의원님을 만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일정 총괄을 윤건영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 정도 완전 양호한 거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수십 배 화를 더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대로 제가 후보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겸손하게. 연설문을 어떤 날은 되게 짧게 써드려요. 짧게 쓰면 왜 이렇게 짧게 썼냐고. 또 길게 써주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많냐고.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와 일정을 총괄했으니 참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분들인지 몰랐네. 제가 정수님, 네. 지난번에 이재강, 황현선, 여준성을 보고, 예. 요 앞에 세 분 나왔는데. 예. 그런 방송은 필요 없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의미와 함께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오늘 다 망가지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은
혼자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한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당대표 출마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제 차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스스로를 객관을 해야 돼. 본인이 지금 성남시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 1600만 표의 표를 얻었다. 그러면 형은 김대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괜히 이렇게 수그리고 가슴 졸이고 그러지 말라고.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치고 나가. 현역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마. 밀고 가. 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같이 피웠었죠. 네. 앞으로 저희가 늘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캠프에 같이 있었고 지금도 혁신위원회 같이 계시니까 세트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친명계가 한 줌밖에 안 돼요. 자, 자기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강유현 사무총장님? 이미 자랑하지 않아도 능력을 다 아셨죠? 대선 승리를 위한 호남의 깃발이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노선과 철학과 가치를 너무나 지금 악마화되어 있어서 이재명을 제대로 모르는 당내의 인사들과 당 밖의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진면목을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호남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호남 정치 복판을 흔들어서 존재감 있는 호남의 김대중의 리더십에 새로운 구축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재명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주체로 당당히 들어가겠다. 일정 총괄 팀장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가까이서 곁에서 본 이재명은 행정을 선용할 줄 아는 완벽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눈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갈등의 폭판에 뛰어드는 직면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참모들과 끊임없이 수기하고 어떤 얘기라도 해라. 그것을 조정 통합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갑니다.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호남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자랑하는 저의 본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직자를 한 7년 정도 하다 출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언제 처음 출마 생각을 갖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에 가시고 우리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찾아뵀어요. 참 외롭고 힘들 때였죠. 검찰 조사받고 이럴 때였는데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 당직자들 일단 30명 정도가 갔는데 니네들 정치해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검사, 전문직들, 교수들 정당을 모르고 당에서 풍창노숙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영입이라는 이유로 당에 들어와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 하니까 정당의 수십 년 세월 동안 고생한 당원들 이들의 고통을 모른다. 자기가 잘나서 배지 단지 알고 때가 안 좋아지면 탈당해서 다른 당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 당신들이 정당의 전문가들 아니냐. 젊은 당신들이 현장으로 가라. 그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처음 출마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초선으로 당선되면 대변인이나 전략기획위원장 재선이 되면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멋진 조직이 을지로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대중의 배낭 정신을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다. 재선되면 을지로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고요. 3선되면 사무총장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건데 우리 윤 위원장은 그래도 몇 안 되는 신원소판이 되는 후배다 이렇게 왜 웃으세요? 이만하면 뭐 좀 덩치도 몸도 뭐 정치할 만하고 청와대에서도 연설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글재주 말 이런 거는 되고 또 정무수석까지 했으니까 신원소판이 되는 괜찮은 잘 준비된 정치 후배다. 열심히 해라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좋은 정치인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구청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 기반으로 정치를 했는데 작년에 강릉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재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거기를 가서 기초단체장을 또 하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랬어요. 25만 표인가 졌잖아요. 그 중에 12만 표를 절반을 강원도에서 졌어요. 이 강원도에서 절반의 그 격차가 났는데 그걸 내가 좁히고 싶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새로운 축이 글로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미래에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 특히나 여기가 윤석열 본고장 아니냐. 여기에 본고장에서 파열음을 내야 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당원들의 애절한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본인의 자랑인 건가요? 내가 내 입으로 뭘 어떻게 자랑한다는 게 참. 모난돌이 정맞는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모난돌이 정이다. 석기 시대에는 돌이 돌을 깼어요. 모난돌이 돌을 깼단 말이죠. 그래서 모난돌 자체가 정이다 이거예요. 분위기를 올려놓으면 끌어내리고. 그건 100% 친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서관도 했고, 근데 또 100% 이재명 파예요.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백착간두 진일보의 용기인데 너무 슬프다. 이 사람을 사지에 등 떠밀었던 자들은 그래 속이 시원하냐? 네,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정말 본인이 한 말을 일갈이라고? 네. 필요한 혁신은 결핍에서 나온다. 따뜻한 안방에서는 절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들이 형편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핍이 사라졌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거다. 이 절실성을 가지고 우리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멤버들이 새로운 배고픔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김우영 위원장님 빼고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이지만 여기 와서 이 정도 되면 동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멤버 구축해서 총수님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 화이팅.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다음의 복원이다. 그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됐잖아요. 내려놓고 나설 때 나서고 맞설 때 맞서겠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야당 다음을 이제 복원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 내에 본인이 여당 의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두 번째는 혁신 없이 총선 없다. 총선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안에서는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밖에서는 민주당의 대단결로 지지자들과 결집해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내야 한다. 당에 제기됐던 수많은 혁신의 의제와 과제를 다 풀어놓고 취사 선택해서 가능한 일을 반드시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관망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결집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인적 쇄신입니다. 양적 승리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에서는 뽑을 놈 뽑고 떨칠 놈 떨쳐서 질적으로도 승리하자. 단단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새로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로 총선을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단결, 내부 혁신, 외부 단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선 이상 의원님들이 총선 출마 여부와 출마 지역과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라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당다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 이재명을 비판하고 당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의 정책과 노선에 입각하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징계해야 된다. 그 일을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미 가격만 보고 냄새나는 싸구려 양고기를 사 먹었다가 배신당하는 사고를 자주 겪었다. 숙련된 소비자라면 가성비만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양고기를 맛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 30일 동안.
호주산 스프링램을 30일 저온 숙성하여 잡내가 없고 맛있다. 고기야 프리미엄 양고기.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아,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용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 겸용 휴지. 브린재지.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오늘 6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민 변호사님 처음 뵙죠? 우리 조국 전 장관 사건도 하고 계시고 조민 씨 건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전종민 변호사님만 따로 모시니까 토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요 시간은 또 우리 윤성은 평론가라고 음식을 좀 팔아야 돼요. 오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소금을 다 사주세요. 팔아. 바다가 호수로 닫혀가지고 정말 어떤 환경오염에도 물들지 않은 그런 깨끗한 그 물에서 나온 그 소금이기 때문에 맛있다, 품질은 이거. 정말 네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전했거든요.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저런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하고는 이거 프랑스 소금입니다. 프랑스. 이거 프랑스 남부 베아른 지방에 있는 지하 온천수 2억 년 전에 땅속에 갇힌 바다. 저런 사업적 목적으로 돈 벌려고. 사실 이거 우리 예전부터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이 소금 판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다들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 소금 사재기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대잖아.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맛있다 이 소금. 소금이 달다. 이름이 살리스 베아른이에요. 베아른 지방에서 나온 이제 살리스. 음식 맛을 다 살리스. 네. 네. 음식 맛을 다 살립니다. 미네랄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뭐 미네랄도 우리가 일부러도 먹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인간이 이제 나오기 드시면 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어. 2억 년 전, 예, 공룡이랑 같이 다녔던. 잠깐만, 전종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 변호사님이 소금 한번 찍어봐 주세요, 아무거나. 그냥 소금 맛인.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우리 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소금만 먹어봤어요. 2억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인 포유류가 처음 나왔습니다. 미네랄이 많이 된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물도 생수 미네랄 든 거 먹고. 차이는 뒷맛이 쓴맛이 덜해요. 고기를 찍어서 한 3점 정도 먹어보니까 마지막 감칠맛이 더 좋아요. 약간 단맛이 있어요. 약간 단맛이 생겨요. 희한하게 고기를 먹었는데 마지막 느낌이 단맛이 나요. 지금 결정 보이시죠? 이 소금의 결정 보시면 피라미드 모양. 결정 보이시죠? 피라미드 모양이 보여요. 결정 네, 보이시죠? 이거는 파라오 누워있는 거 안 보여? 다단계.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맛이 어때? 찍어 먹으면 미네랄 맛이 납니다. 미네랄 맛이 납니다. 쓴맛이 없고요. 살짝 단맛이 올라와요. 그거 씹으면. 확실해. 근데 저는 고기 양념한 거를 안 먹어요. 좋은 숯으로 딱 구워서. 나도 거기 소금 찍어 먹거든요? 네. 소금 찍어 먹어요, 저도. 맛있다, 좋은 이 고기, 소금. 좋은 소금, 좋은 숯. 그 세 가지를 할 때 이 소금을 쓸 수 있겠다. 맛있다. 아, 이걸 먹고 손가락이 붙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변호사님 이게 뭔지 파악이 안 되셔, 지금.
짝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한 사람 좀 구속시켜. 나 참나. 파리에 안 가셨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저 김종인의 그 뉴스 하이킥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디오 DJ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때요? 예, 잘하시네요. 코동프라고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책방 문 사장입니다. 제가 나오니까 표정이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누를 시간입니다.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소금 두 가지 종류야 그래서? 일반 소금. 일반 소금과 꽃소금. 써요. 우리 그거 한번 음식만 살리스? 뭐 우리나라 같이. 그건 못하겠다. 음식만 살리스? 음식만 살리스.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데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 잠깐만, 여보, 다음 대사가 뭐였지? 여보 사랑해. 이게 천천히 녹으면서 같이 계속 어우러지네요. 그게 되게 신기하네. 고기 찍어 먹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2억 년 소금이 우리한테 있다. 2억 살 된 소금, 백악기 무렵에 만들어진 소금. 백악기. 우리가 수입하고 있을 줄 몰랐지 나도. 저희 그 망고빙수 또 망고빙수. 지난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는 행사를 거엽다님이랑 힐튼 아난티 기장에 있는 부산.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65,000원이요. 지금까지 먹어본 빙수 중에선 제일 가성비가 좋다. 저하고 윤성원 평론가하고 이제 가서 빙수 먹은 사진이 자꾸 윤성원 평론가 SNS에 뜨니까 저한테 DM을 자꾸 보내세요. 어떤 사이냐고 계속. 이 팥빙수는 신라호텔 팥빙수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망고는 애플 망고는 아니에요. 전국 비싼 망고들 다 먹어보겠다. 네, 기장에 있는 힐튼, 그러니까 아난티 데이트하러 가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긴 하죠. 그냥 망고 빙수 먹는 사이가 아니고 막. 아닙니다. 저희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신라호텔의 빙수는 석가탑 같은, 이건 다보탑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 전종민 변호사님 지금 적응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소금을 자꾸 찍어 드시네. 뭐 어디가 단맛이 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같이 드시면. 자, 영화 얘기도 짧게 했는데. 개봉하는 영화만 얘기하겠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기공자라는 영화랑 스파이더맨의 애니메이션이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고 두 작품이 지금 개봉을 오늘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극찬을 그냥 칭찬 정도 아니라 극찬을 퍼붓고 애니메이션인데? 있습니다. 예. 1편 안 보신 분은 1편 보신 다음에 극장 가서 보시면 되겠고 박훈정 감독은 신세계 감독입니다. 신세계 이후로 괜찮은 작품이 하나도 없었죠. 마녀는 전 괜찮은데 마녀 1편. 아니 뭐 제가 안 괜찮았기 때문에 각자 호불호에 따라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OTT에 넷플릭스에 익스트랙션 2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2023년에 본 액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올해 본 것 중에. 네네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다만 어떤 서사적인 완결성이나 이런 거 전혀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존윅이 많이 죽이나 크리스 햄스워스가 많이 죽이나 이런 거 세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끝. 자, 영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조민조국 이야기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난 판결부터 되짚어 보자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 조국 하다가 조민으로 넘어간 게 여기서부터였거든요. 허위사실이죠.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이게 무죄가 났어요. 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판결의 결론은 비방의 의도가 없다. 조민은 공적 인물이다. 아니 왜 조민이 공적인 인물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조민이 공적 인물이다. 그렇게 따지면 김기현 아들도 공적 인물이고 다 공적 인물이 되는 거죠. 제일 골 때리는 게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치 중립적 언어라는 거예요. 빨간 포르쉐. 모닝을 빨간 걸 타고 있었어. 그럼 너 빨간 모닝을 타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지. 빨간 포르쉐라고 했던 이유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말이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가 조국 펀드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방의 의도가 있지. 조민 씨가 이제 빨간 포르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다.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막 폭격을 했잖아요. 빨간 그러니까. 포르쉐 타고 표창장 가지고 의전원 들어간 표창장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말이지. 그랬잖아요. 근데 판사가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건 아니다. 비방의 의도가 없다니. 비방의 의도가 없는 그러면 공지야 이게? 조민이 타는 차의 색상을 알려주기 위한 공지야? 언론이라고 칩시다. 언론과 관련된 그 비방의 의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따져지는 게 열심히 취재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취재를 해볼 만큼 해봐서 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보면 비방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어지거든요. 저희도 언론에 난 기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비방의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기사가 먼저 났으면. 예. 근데 이거는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 꺼낸 거라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빨간 포르쉐를 그냥 대놓고 유튜브에 틀면서 이게 조민 씨께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방의 의도가 인정이 돼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감옥에 가. 검찰도 징역형 구형했어요. 나는 감옥에 가. 최소 6개월 가. 검찰도 1년 구형했어요. 그냥 6개월 가는 게 맞아, 사실. 잘 아시네. 본인이 전문가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갔다니까. 근데 아빠는 또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여기서 이제 전종민 변호사님 등장하실 차례입니다.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로 서울법대 이 교수를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1심밖에 안 났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검사의 논리는 경제적 공동체라 이거죠. 의전원의 등록금을 아빠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학금은 아빠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다. 아빠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다. 이게 만약에 부산대 의전 교수님이 이거 아빠 갖다 드려라. 그러면은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아빠는 장학금 받았는데 이게 조국이 받은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계를 조국 정경심이 같이 했어요? 그럼 반씩해야죠. 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씩 해야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장학금 받았는데 근데 조국이 받았다고 지금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어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자녀는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파면당해야지. 아니, 지금 조민 씨는 아버지한테 장학금 받은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걸 감추고 내가 써야지 하고 썼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검찰 논리는. 그렇지.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6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아니, 그래서 검찰 얘기는 그래요. 장학금만큼 연간 200만 원 빠진 것만큼 조국 전 장관에게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 자식이 말 안 하고 씨가 썼으면 범죄가 아닌데 왜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 돈을 아꼈지? 아니지. 장학금까지 받았어. 기특하다 해서 돈을 더 줬어야 돼. 딸한테 돈을 더. 야,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어라. 이렇게 했으면 경제적 이득이 없었던 거죠. 아, 그렇지. 야, 매칭 펀드로 하자. 200 받았어. 그러면 200. 좋은 옷 사. 빨간색 포르쉐 200으로 사서 써. 이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판결도 웃긴데 이거 가지고 서울대에서 파면을 시켜버렸어. 이거 가지고. 이런 판결도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파면을 시킨 대학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조국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조국 교수님 모시고 5월 9일에 징계위원회 갔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유죄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가 됐다. 적어도 40심까지는 기다려다오. 이거 무죄되면 징계 사유가 이제 없는 거다. 그렇지. 네. 김영란법 유죄도 웃기지만 이거 내심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30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1심이 이제 3년 몇 개월 걸렸는데 2심도 3년 몇 개월 걸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아니, 그렇지 않다. 항소심은 좀 또 일찍 끝날 거다. 거의 증거로서 끝났기 때문에. 갑자기 파면 결정이 나와서 꽤 놀랬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 결과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파면이라니. 그 3년 몇 개월 걸린 것도 피고인 조국 정경심이 지연책을 쓴 것이 아니고요. 검사가 기피 신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로 파면한다면 모르겠는데 재판의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파면을 먼저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을 하더라도 네가 그냥 당해. 아니, 이 사람들이 파면시키는 근거가 재판인데. 그러니까 재판이 빨리 안 나와서 일단 파면이라니. 재판 결과로 인해서 파면의 원인이 생기는 건데
재판 결과가 빨리 안 나올 테니까 파면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서울대 징계위에서는 아유 이제 더 이상 뭐 시달리기 싫고 우리는 파면할 테니까는 살아서 돌아오시라.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자기들도 1심밖에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요. 자기들도 이게 장학금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파면이야? 서울대에서 감사했었을 때 교비 횡령이라든가 공금 가지고 뭐 노트북 샀다든가 아들하고 자기하고 논문에 공동으로 등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발된 사람이 660명이었는데 징계 없었습니다. 성범죄 관련자들조차도 서울대 내규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라 그랬는데 30일 이내에 징계 이루어진 건수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조국만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된 거. 이건 어처구니 없다는 걸 그 징계위원회 교수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파면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느낀 거죠. 아니,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교육부에서 당신 이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한테 왜 조국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징계 안 하냐고 종합감사하고 나서 오세정을 징계를 하려고 했어요. 총장을. 경고 받았죠. 네, 경고를 받았어요. 8월 종합감사 때인가? 요때 왜 징계 안 하냐고. 그때는 1심도 확정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1심이 이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교육부에서 서울대를 달달 볶았을까도 능히 짐작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모르겠고 당신들 알아서 살아 돌아와.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비겁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조민 의사 면허 박탈이 7월에 이루어질 거다. 오늘 반납하기로 했어요. 조민 씨가 자신의. 그렇죠. 이게 이제 입학 취소에서 연결된 거야. 그게 동양대 봉사상이야. 요건은 또 변호사님이 하셨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그 봉사상 표창장하고 입학하고는 상관없다고 부산대에서는 자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1차는 영어 성적, 2차 면접에서는 3위 했다고, 3위.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자기들조차 자체 보고서에서 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법원에 제출될 수가 없었다면서요. 정임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를 해서 2021년 8월에 2심이 선고가 됐어요. 2심이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서 증거조사는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나온 게 2심 판결이 나고 2021년 9월 30일 날 나왔어요. 변호인단이 그것을 2022년 1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걸 들여다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평균 점수 비교한 거, 표준 편차, 상고에 이어서 제출 기간이 9월 30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갔어요. 1월 달에 부랴부랴 입수해서 보충 상고 유서라는 것을 분석해서 냈어요. 근데 1월 27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미 대법관들은 써놨기 때문에 저희 보충 상고 유서는 이제 보질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대 자체조사 결과서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사건에서는 판사들이 보질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제 날짜를 쭉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대학 자체적으로 조민은 실력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자체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엄마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민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니까 이게 재판하고 있는 판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이걸 보고 대학에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구나. 반영해서 재판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반영을 못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그리고 그 판결을 근거로 다시 조민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죠. 부산대는 계속해서 미뤘어요. 자기들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대학이 판단을 하고 그게 재판에 반영이 되고 그 재판의 결과로 다시 대학이 조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학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은 법원에서 유죄를 때렸으니까 다시 조국단을 날리는 거죠. 대학의 자율성이 있는 건데 자신의 판단을 법원으로 미뤘고 본인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지렛대 삼아서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해버린 거죠. 부산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자체 판단을 해서 입학에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온갖 보수 세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부산대에 나쁜 놈하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비겁하다는 거예요. 부산대는 이제 당락에 영향이 없잖아요. 표창장으로 인해서 조민이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보고서에 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법원은 또다시 그래도 영향이 있을 거야. 미치고 팔짝들 판결문이 또 나왔어요. 대학에서 영향이 없댔잖아, 뽑은 사람들이.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부산 대학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그랬는데 판결문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행정 판결문에는 또 그렇게 나왔고요. 조민 씨 때문에 공정이 깨졌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로 계속 몇 년째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학에서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서를 냈잖아. 아이 그 상관없다니까. 보고서를 냈으면 판사가 그걸 보고 적어도 그걸 빼고 다른 논리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영향이 있었을 거야.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부산대에서 영향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영향이 있다고 판사가 써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냥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그냥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표창장 영향이 없었어요라고 그 학생을 뽑은 대학에서 보고서를 내도 판사는 그냥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정경심 1심 형사 판결문이 한 600페이지로 어마어마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거가 나오고서는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심정인데요. 아까 표준 편차 말씀드렸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 30명을 합격시킵니다. 조민이 15등을 하고 31등 한 사람의 점수가 1.93차가 나와. 불과 1.93차라는 불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1.93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포돼 있어요. 오히려 표창장을 안 낸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그러니까 1.93 사이에 2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우 1.93이 아니라 무려 20명이나 무려 그 사이에 1.93 차이라고 표현을 써야 돼요. 무려 1.93. 그리고 1.93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지금 그 종편 언론 패널들이 그걸 써먹고 있어요. 1.93 그러니까 차이라고. 100점 만점에 1.93 차이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게. 20명이 있는 거예요, 20명. 조국 가족은 조국 일가에게는 다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조국 일가에게는 그냥 무조건 범죄자예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옹호했다가 나까지 같이 떠내려간 거 아닌가? 워낙 잔혹하게 때려잡으니까 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근처에 가지 말아야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얼마나 비겁해.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도 않아. 이제 조민을 기소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8월 달까지 기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와서 웃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딜 돌아다녀? 넌 내게 불편함을 줬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조국 교수는 책 내가지고 북콘서트 하러 다니네? 조민은 유튜버 계속 하루 만에 몇만, 뭐 이런 게 막 나오네? 웃으면서 사진을 찍네? 넌 내게 불편함을 줬어. 다 죽인 줄 알았더니 하루 돌아다니네, 씨발. 조민을 기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감찰에서 할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야, 기소해. 라고 오다를 때렸어, 누군가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요. 오라. 누가 더 예쁘니? 하고 호수의 손을 붙잡고 숲속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 굳이 누군가가 오다를 내린 거야. 야, 저 기소해라, 쟤. 윤석열 정치가 조국 죽이기로 시작됐잖아. 조국 가족은 반드시 능지처참 돼야 하는 거야. 대통령을 법치주의의 상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의 이 지위나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법치주의의 상징, 뭐 준법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잖아요, 영문으로. 사법 세탁의 세탁기를 겁나 세게 돌리고 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한동훈입니다. 저스티스 졸라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종민 변호사님 앞으로도 가끔 나오시겠어요? 적응되십니까? 참. 조민 씨 의사면허 반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7월 달에 이제 면허 취소가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조민 씨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는 마당에 내가 의사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의료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안 판단만 받겠다. 보건복지부가 이제 만약 면허 취소했을 때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많이 틀리지만 판단을 받고 의료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소금 맛은 어떻어요? 지금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소금은 짭니다. 제가 입도 저렴하고 긴장도 많이 해서 혹시 다음번에 기회 되면 좋은 말씀 해드릴게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국이 정치를 할 것인가? 모르죠, 아무도. 나는 본인도 아직 모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조국을 응원합니다. 끝! 자,